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예상과 다른 비밀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밀 무기라는 말은 러시아 방공망이 탐지하는 것은 물론 격추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스텔스 미사일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훨씬 더 비싼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최첨단 AI 기반 전장 정보 시스템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게 러시아 지휘관들이 하루 첫 보드카를 따르기도 전에 전장의 전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시스템들은 이미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 은퇴한 미국 고위 장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는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적응력입니다. 최근 미국 저널 더 브루워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은퇴한 마크 허틀링 중장은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사고력과 혁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전쟁 5년 차에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허틀링 중장은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며 이것이 분쟁의 결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허틀링 중장은 결코 평범한 탁상 공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2011, 2012년 미 육군 유럽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라크 증파 기간 동안 독일에서 제1기갑사단을 지휘했으며 이 부대는 다국적 북부군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유럽 전장뿐만 아니라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싸워지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원칙, 즉 적응으로 귀결된다고 그는 씁니다. 전투 계획이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결론은 아마도 프로이센의 원수 데몰트케, 헬무트 폰 몰트케의 유명한 명언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지만 종종 그의 동료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말로 잘못 인용되기도 합니다. 몰트케는 1871년에 어떠한 작전 계획도 주력 적군과의 첫 번째 조우 이후에는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오직 비전문가만이 전역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세부 사항까지 미리 고려된 원래의 생각이 일관되게 실행되고 끝까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헤르클링은 이 기본적인 진리의 결과로 인해 군사 지도자들은 항상 상대를 능가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항상 흔들리거나 자만하게 되면 다른 쪽이 그에 맞춰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전장은 진화하고 새로운 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모든 적은 언젠가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승리는 상당 부분 어떤 지휘관 집단이 변화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낡은 가정을 버리며 적보다 먼저 단호하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종종 전략과 그 실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좋은 예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인력과 기존 전장 무기에서 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드론 전쟁을 수용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보 공간에서의 미묘한 적응조차도 전선에서의 상황 전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예시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허틀링은 이라크에 있을 때 미군 지휘관들이 미국 대중과 이라크인들과의 소통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미국은 마음과 정신을 얻는다는 표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 미국의 대반란 군사작전에서 공내외적으로 지지를 얻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틀링에 따르면 우리는 이라크인들이 베트남 전쟁 때의 구호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안전, 신뢰성,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군인들과 민간인 모두의 신뢰와 신임을 얻는 쪽으로 사고방식을 바꿨고 단순히 그들 주변에서 작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움으로써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사고방식, 언어, 그리고 작전 방식의 변화는 이라크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변화가 갈등의 최종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래 계획과 달리 실제 전장에서 훨씬 더 눈에 띄고 역동적인 적응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민병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군들은 곧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준비하지 못한 비대칭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분산된 공격, 도로변 폭탄, 그리고 대중의 지지와 작전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보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틀링은 미국의 초기 대응이 진화하는 위협에 뒤처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정보는 작전과 더 밀접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즉 족보빨물 대응 기술이 개발되고 배치되었습니다. 분산된 작전과 전자전이 도입되었고 현지 부대와의 더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결국 허틀링이 말했듯이 성공은 미군이 결국 적보다 더 빨리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병력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사고와 더 빠른 적응력으로 규모가 작고 덜 강력한 병력도 적응이 느린 더 큰 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허틀링은 바로 그런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적응력이 불리한 쪽에 유리하게 기존의 질서를 뒤엎은 역사적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아마도 기원전 4080년에 있었던 테르모필레 전투일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1세 왕이 이끄는 300명의 스파르타인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훨씬 더 큰 침략군을 막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의 허구적 요소와 함께 2006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히트 영화 300에서 불멸의 이야기로 그려졌습니다. 비록 그리스인들이 결국 전술적으로 패배했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저항은 페르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리스의 단결을 고취시켰으며 페르시아의 진격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지연 덕분에 그리스군은 재정비할 수 있었고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결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흘렀어도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 시대를 초월해 적용된다면 소수의 적응력 있는 병력이 더 크고 느린 병력을 이기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더 최근의 사례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허틀링은 베트남 전쟁을 지적합니다. 그는 1968년에 테트 공세가 북베트남에게는 명백한 군사적 실패였고 사실상 베트콩을 전투 병력으로서 소멸시켰다고 말합니다. 베트콩은 적응하여 훨씬 더 강력한 미군과의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정면전을 피하고 대신 게릴라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초기 비대칭 전술로 인해 전쟁은 너무 오래 끌었고 미국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철수를 강요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 지도부 아래에 있지만 번창하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와 미국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훨씬 더 가까운 사례로 허틀링은 1939년부터 1940년까지의 겨울전쟁 당시 핀란드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핀란드인들은 겨울 위장, 스키를 이용한 기동성, 그리고 몰로토프 칵테일과 같은 즉석 무기 등 비대칭 전술을 사용해 거대한 소련 붉은 군대와 싸웠습니다. 허틀링은 그 결과를 무승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모스크바 평화조약으로 끝났으며 이 조약에서 핀란드는 카렐리아, 사이마의 일부, 핀란드만의 섬들을 포함해 약 11%의 영토를 소련에 할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군사적 패배입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소련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고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국민적 단결이 크게 강화되었고 핀란드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침략 행위로 인해 국제연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무승부라는 표현이 아마도 적절하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과의 유사성이 뚜렷합니다. 헤르틀링은 전쟁의 상태를 주로 영토 획득으로 판단하는 것의 결함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물론 영토 문제는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군을 모두 몰아내고 그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양상은 급적으로 변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상태를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은 평방마일을 차지했는지로만 판단하는 것은 실제 전장과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날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광범위한 지역은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곳들은 거대한 회색지대이며 어느 쪽이든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그 통제력은 기껏해야 불안정합니다.
양측 모두 수십 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FPV 드론이 널리 퍼지면서 과거의 기갑기동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요즘은 어느 쪽도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장갑차와 탱크 부대로 돌진하는 정면 공격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술은 단지 불타버린 차량 행렬만 남기고 상대방이 이를 영상으로 과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적을수록 유리한 전략이 통합니다. 양측 모두 포병과 드론 지원 아래 소규모 보병 부대로 전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이 점령했다고 하는 마을 혹은 그 잔해는 실제로는 소수의 병력만이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마을 바로 너머의 지역에도 여전히 상대편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 지도에는 그 지역이 한 군대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소규모 부대 전술은 전선의 길이와 양측 모두의 병력 부족과 맞물려 소수의 보병이 때때로 적의 전진 진지 깊숙이 침투해 참호를 파고 버틸 수 있게 만듭니다. 드론으로 정기적으로 보급품이 도착하면 이들은 몇 달씩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이 지역을 안전하게 통제한다는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전선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이른바 전선 인근 후방마저도 사실상 전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군대가 대열을 이루어 진격하고 새로운 전진 거점을 구축한 뒤 수십 마일에 걸쳐 안전한 물류와 창고를 통해 그 거점을 유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위성 및 드론 감시와 다양한 정밀 타격 미사일과 포탄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접 후방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측 모두에게 있어 물류를 약화시키고 지휘 및 통제를 방해하며 근접 후방에 보급품을 파괴하는 것이 전진하는 최전방 부대를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허틀링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새로운 전장 현실에 러시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했다고 주장합니다. 드론, 정밀 타격, 전자전, 그리고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즉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장거리 제재의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증거로 전쟁연구소 ISW의 최근 평가를 지목합니다. 이럴 중기 러시아군은 2024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이후 처음으로 2026년 4월 전역에서 순 영토 손실을 겪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가장 중요한 군사 동향에 대한 1일 업데이트와 그 동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뉴스를 접하느냐에 따라 그 ISW 수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ISW가 우크라이나가 4월 한 달 동안 순수하게 72제곱마일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서방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독립적인 확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전쟁 추적기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작지만 지속적인 영토 손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러시아 측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최근 러시아군이 1000제곱마일이 넘는 영토를 점령했고 80개의 거주지를 점령했으며 루안스크주의 마지막 남은 거주지도 해방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 말이죠. 위치가 확인된 영상은 발언 마지막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틀링은 크렘린의 주장과 전장 현실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어느 쪽이든 전선이 적어도 수십, 많게는 수백 마일 더 적진 깊숙이 이동하기 전까지 영토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히 통제된 곳이 아니라 통제가 결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회색지대이며 진지가 바뀌는 일도 있고 때로는 같은 날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허틀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성공을 과장하는 고위 군 지도자들은 종종 더 깊은 제도적 약점을 드러냅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민간 및 군 지도자들이 실제 작전 상황보다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행동들은 군사 및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적응력을 약화시키며 전략적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 전면 침공 전부터 일어났고 여전히 계속되는 듯합니다. 그가 아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비꼬듯이 미화된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차례 제공하다가 적발된 반면 우크라이나 역시 자신들의 보고서를 미화하는 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14, 독립기계화 여단과 10 군단의 지휘관들이 중요한 보급 실패를 은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해임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음식과 물이 부족해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진지들도 잃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전 지휘부가 실제 상황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2025년 말에는 54 기계화여단과 10 산악 강습여단의 지휘관들이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병력이 철수한 시베르스크 주변의 진지를 지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거의 저항 없이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영화감독이자 대대장인 올레흐 센초프가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 매체에 말했듯이 우리 국가에서 거짓말의 양은 엄청나고 군대에서는 그 양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허틀링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체제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러시아가 영토 획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허둥대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술적, 작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술의 두 번째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허플링이 설명하듯이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더 많은 예비 병력을 가진 더 큰 적과 포탄, 장갑차, 병력을 무한정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러시아의 광범위한 군사 산업 체계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의 소모전에 집중하는 대신 보다 비대칭적인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거리 공격 드론과 미사일의 비총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투 작전을 유지하는 인프라, 물류, 에너지 생산, 항법 시스템, 산업 시설을 점점 더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들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증된 영상 자료가 점점 더 많이 쌓이면서 주요 정유소, 연료 저장소, 폭발물 시설, 그리고 러시아 드론 및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점점 더 자주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쿠리시 정유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들은 추바시아에 위치한 VNIIR 프로그레스 공장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에 사용되는 항법 및 전자전 내성, 유도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많은 사례 중 단 2가지 예일 뿐입니다. 허틀링에게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 군사기계의 연결고리를 붕괴시키기 위한 점점 더 정교해지는 정보 수집과 타격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방공망도 이러한 드론의 대부분을 격추시키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로 날아드는 드론의 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에서 가장 보호받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그 결과로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주요 러시아 지도부 시설 주변에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다른 보고서들에 따르면 특히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당국은 엘리트 지도부 시설과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허틀링은 이러한 보도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는 그 정확성보다는 그것들이 반영하는 더 넓은 전략적 현실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얼굴이나 그들의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앱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치에 불만을 표하지 않는 러시아의 활성 채널을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비용 상승과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이번 조치는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를 분명히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보트소염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2026년 4월 말 65.6%로 떨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한 수치로 이로 인해 국가가 통제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추가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약 39% 수준이지만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 내 최대 동맹국 중에서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가장 인기가 높지만 그의 지지율은 겨우 19%이고 반대율은 76%에 달합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그보다 약간 뒤처져 있으며 지지율은 18%, 반대율은 75%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굴욕을 당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축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고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중 단 11%만이 그가 좋은 또는 훌륭한 총리였다고 생각하며 거의 60%는 그가 형편없거나 끔찍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기 만에 푸틴의 지지율이 약 12%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허틀링은 우크라이나가 적응력과 비대칭적 이점을 활용해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논평가들과 달리 그는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거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험하고 큰 파괴력을 지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인력 문제, 국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점점 소모전으로 변해가는 전쟁에서 큰 불리함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규모와 경제, 인구 덕분에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큽니다. 또한 미 국방부의 공식적인 전쟁 평가에서는 헤르틀링이 말한 우크라이나가 혁신적인 전술과 더 뛰어난 적응력으로 전략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와는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 5월 의회에 제출된 애틀랜틱 미졸브 작전에 관한 미 국방부 특별감찰관의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지휘 및 통제 체계를 거의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속적이고 빠른 템포의 공세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 사격, 군수, 병력 생성 및 병력 보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 드론 배치에서도 우위를 달성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전술적이고 전장에 초점을 맞춘 정보 능력에서는 더 효과적인 역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00면 베트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굳건했던 핀란드인들이 훌륭하게 보여줬듯이 승리란 항상 전장에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4년간 치열한 전쟁 후에도 버틸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긴장 구조가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약간 있습니다. 러시아 내 압력이 커지지만 아직 항복이나 푸틴 퇴진 요구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효과로 대중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모두 우크라이나에 더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이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얼마나 더 보유하고 있는지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가 더 치명적인 전술 또는 심지어 전략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이 사라지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미국 일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과 뛰어난 적응력이 바로 헤르틀링이 말한 것처럼 결국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성 그리고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는 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대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은 매일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안전한 대피 장소를 이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